내 부동산을 갔어. 마음에 들어. 다 확인했어. 가계약금 넣었어.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대. 나도 멘붕이 오긴 하더라. 최근에 부동산 정책 바뀌었잖아. 임대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대. 임차인의 돈으로 임대인의 근저당 채무를 말소하지 말라. 갭 투자도 막고 대출도 줄이고. 근데 가계약금까지 냈어. 300만 원 정도 냈거든. 만약에 내가 자금을 못 구한다. 그럼 어떡하지?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냈던 가계약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내가 계약할 집은 아파트였어. 부동산은 하자가 없어.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도 특별히 없어. 한 7억이다 8억이다 이렇게 내가 예상한 시세가 있고, 그거보다 30% 정도 적은 가격으로 해도 보증금 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겠다라고. 다만 임대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있었어. 그게 한 4억 3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가 잔금 지급하고 말소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문자를 보내.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냐. 아파트 몇 동 몇 호 임차를 합니다. 보증금 액수가 6억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얼마인지, 잔금이 얼마인지, 지급 시기, 방법까지 명시가 되고, 그리고 특약까지 있었어. 내가 특약을 요구를 했거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 잔금을 납입하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말소하고, 잔금 납입 전까지 추가적으로 대출 없이, 그리고 잔금 대출을 받은 이유,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도 1순위를 유지한다라는 그 특약까지 다 넣어달라 그랬어. 그리고 임대인도 이걸 동의하시네 해서 가계약금을 입금을 했어.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거든. 그런데 혹시 하는 마음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딱 그 말 하더라고. 전세자금 대출 안 되는데. 응? 왜요?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알잖아요. 그 정책 변화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잠깐만. 내가 부동산 정책 바뀐 거는 딱 그렇게 알고 있었어.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다가구인 사람은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담보대출이 나온다. 그 실거주 요건이 있다. 전세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점차 축소된다까지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 근데 안 된대. 뭐지? 나는 근데 계약하기 전에는, 가계약금 내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계약을 유지할 것이냐, 계약을 파기할 것이냐. 근데 난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았어. 나랑 이제 결혼할 사람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딱 그 컨디션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걸 딱 들어가려고 했었거든. 부동산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 그랬더니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은행이 있대, 지점별로. 근데 뭐 지금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당금 이제 유통할 방법 찾고 하면서 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2억 원을 받으려고 한다 했는데 어느 수를 써서라도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구제를 할 수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이게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계약서 안 썼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특정이 돼야 돼. 보증금의 지급 시기,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실제로 이런 사례로 내가 계약이 불성립으로 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은, 그런 승소를 이끈 사례가 있긴 있어. 근데 가계약이 뭐냐, 공계약 체결에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지 말라라는 의사로 증거금으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찜한다. 딴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라고. 근데 아까 공인중개사 문자 내용이 뭐라 그랬어? 보증금 정해졌고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언제 내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다 정해졌어. 계약 체결로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계약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계약금 내놓으라는 상황은 이게 어려워. 딱 가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매도인 매수인한테 다 보내.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 매우 어렵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 귀책 사유로 해지가 된 거야? 내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정부 시책 변화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걸 파악하지 않는 거는 임차인,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긴 있어. 하지만 부동산 문자 내용이 뭐라 그랬어?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리고 임차인이 변심으로 해지될 경우에 포기한다. 임대인이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에 지급한 금액에 배액을 상환한다는 문자까지 다 있는 거야. 난 단순 변심이 아니야. 대출 자체가 불가하대. 이게 정부 시책 변화였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물에 임대인 너의 명의로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야. 협조한다 그랬잖아. 계약 전에 이거 말소해줘. 그럼 나 이거 계약할 수 있어. 대출 받을 수 있어. 계약 유지할래. 이런 경우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기에도 단순 변심이라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여지가 크겠지. 세 번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근데 부동산 문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었어? 계약서를 날인 전에 입금한 금액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가계약금으로 보고, 임대인의 변심으로 취소 시 배액으로 배상하고, 임차인의 변심으로 취소 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돼 있어.
있어. 결국 임대인분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가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급했던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내 가계약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 네 번째, 내 귀책 사유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전액이 다 몰취가 되느냐? 결론은 아니야. 왜냐? 부동산을 보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 가계약금을 넣었어. 근데 다른 부동산을 갔는데 여기가 더 좋아. 같은 컨디션인데 이분이 좀 더 싸게 내놨어. 계약 조건도 좋아. 전세자금 대출도 나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이쪽에 그냥 해지통보를 하는 거야. 부동산 문자 내역에 따지면 임차인의 변수임으로 인했을 때는 가계약금 몰취한다. 임대인이. 내 몰취하는 금액이 한 1억이다. 1억을 다 날리냐? 사실은 그건 아니야. 법원에서는 이 가계약금의 성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이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손해가 발생을 하겠지. 너가 계약 체결한다고 하니까 나도 나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매매 계약도 체결했는데 너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가계약금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을 한다.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과다해요 이런 사유를 잘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지. 이제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들었던 생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은 가계약금 단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계약금을 지급했던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지급 다 했던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는 다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오셔요. 어떤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일은 나한테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나도 멘붕이 오긴 하더라고. 어찌됐든 간 현명하게 잘 해결했는데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오시고 연락 주시고. 네 결혼식도 오셔? 어? 내 결혼식에 왜 와? 이거 그랬는데. 오시려면 오시고. 예, 여기까지.